아, 네. 점심 마시게 되십니까? 네. 오늘은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드린 자료를 일단 읽고 질문이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동공약 제1호로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 이 3안 노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실업수당을 인상하는 안정고용,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임금체불을 국가가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안심임금, 그리고 산업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안전현장, 이렇게 3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작업을 하던 19세 김모 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김모 군은 비정규직 근로자였습니다. 은성 PSD라는 서울 메트로 외주업체 소속이었고 거기서도 6개월 임시직이었습니다. 월 140만 원의 기본급을 받고 일했다니 고 김모 군의 임금은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 김모 군의 죽음은 한국 노동시장의 어두운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줄어들지 않는 비정규직, 낮은 최저임금, 늘어나는 간접 고용과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사고 등 고 김모 군의 죽음에는 대한민국 약한 근로자의 힘든 현실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공식 통계를 보더라도 OECD 국가 중 한국의 노동 성적표는 최하위권입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불평등은 미국에 이어서 2위, 임시 취업자 비중은 스페인에 이어서 2위, 장시간 근로는 멕시코에 이어서 2위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안정된 일자리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감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채용 자체를 제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비정규직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이 제정된 지 10년 이상이 지났는데 비정규직의 수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2016년 8월 기준 공식 통계를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은 32.8%이고 정규직 대비 시간당 임금은 65%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감하는 비정규직의 비중은 절반이고 또 받는 임금도 정규직의 절반 정도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핵심이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려 했던 것인데 같은 직장 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1.0%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년 이상 필요한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규제했더니 2년마다 해고하고 다른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으로 규제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직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규제가 도입되니 규제가 없는 사내도급, 특수직 등의 간접 고용이 늘어납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여 차별금지를 엄격하게 시행하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업들은 이것도 피해갔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간에 하는 일을 처음부터 다르게 구분해버립니다. 동일 노동을 찾을 수 없는데 어떻게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즉 사유 제한 규제를 하겠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금융권 등 비교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처음부터 제한하겠습니다. 항상 필요한 업무인데도 그것도 경제력이 있는 대기업에서까지 임금 부담을 줄이려고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일은 없어져야 합니다. 둘째,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업종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을 설정하겠습니다. 파견, 용역, 특수직 등 간접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의 총량에 포함시켜서 소위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겠습니다.
비정규직 총량제는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중소 영세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차별 시정의 비교 대상에서 동일 노동의 범주를 폭넓게 해석하고 차별이 확인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하며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래야만 차별 시정 조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넷째, 간접 고용 시 원청 사업주를 공동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서 원청 사업주와 외주 근로자 간 근로 조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제는 간접 고용의 뒤에 숨어서 변칙적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를 규율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입니다. 최저임금을 3년 내 1만 원 달성을 목표로 인상해 나가겠습니다. 2017년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시급 6,470원입니다. 첫째, 매년 2018년부터 매년 연평균 약 15%씩 인상하여 2020년에는 1만 원 최저임금 시대를 열겠습니다. 임금 없는 성장이 현실이 되고 전체 근로자의 4분의 1이 저임금 근로자인 지금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입니다. 노조 조직률이 10%도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이 국가임금 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구나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최저임금이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도를 가늠하는 사회적 척도인 만큼 이제는 최저임금을 인권 및 공동체 윤리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를 피하기 위해서 또 자영업자 등 영세업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빠르게 올라가는 향후 3년 동안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보완장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셋째,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하청 단가도 올라가야 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분을 하청 단가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도록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넷째,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곳에 대해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서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동시작업을 금지시켜 고질적인 산재 사고를 없애겠습니다. 구의역 김모군 사망과 같은 사고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뉴스로 접하는 건설 현장 우레탄 폼 용접발화 사고는 왜 반복되는 것입니까? 그 밖에 김천 구미역 야간 보수작업 근로자 사망사고, 대림산업 폭발사고, 노량진 수몰사고, 현대제철 아르곤가스 누출사고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산재사고에는 다음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외주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당한 사고였습니다. 둘째, 동시작업이 있을 경우에 사고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 조치도 없었고 심지어 동시작업이 있다는 사실도 몰라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왜 동시작업을 시킬까요?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두 돈 때문인 것입니다. 돈과 생명을 압박꾸는 것을 허용하는 한 사고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원청사업주에게 해당 사업장에서 일어난 모든 수급업체 근로자들의 작업 안전 및 사고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청사업주로 하여금 사전에 책임있는 안전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에는 반드시 동시작업의 금지가 포함되도록 법에 명시하겠습니다. 둘째, 처벌 수준도 대폭 높여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청사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작업중지 명령입니다. 현재는 작업중지 명령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청사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사고 예방에 나설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 개정을 마쳤습니다. 법 개정 안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공약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 설 연휴 때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만 공약에 포함시켰습니다. 2016년 임금 체불액은 1조 4천억 원, 피해 근로자는 32만 5천 명으로 사상 최고치입니다. 더구나 임금 체불 사업장의 84%는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입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모든 임금 체불을 국가가 먼저 지불하고 국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보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소송 부담을 줄여주고 최소한의 생계권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관대한 다섯 번째 공약입니다. 관대한 고용보험을 만들겠습니다. 경제 위기가 또 올 수 있습니다. 또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실업에 처했을 때 고용보험이 지금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지금보다 더 길게 또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첫째, 급여 지급 기간을 현재의 90에서 240일에서 적어도 3개월 이상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실업급여 1일 급여의 상한을 현 43,000원에서 7만원 내지 8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중산층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고용보험료에 세금을 보태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서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부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를 도입하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자기 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호가 절실하게 필요한 근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실업부조가 한시적으로라도 필요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지금 시점에 청년 실업부조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특별구조조정 실업부조도 필요합니다. 대규모 구조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기간을 연장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노동 관련 정책 공약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네. 오늘 발표하신 공약 중에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대략적으로 오늘 말씀하신 공약에서 총 비용을 좀 추계해보면 어느 정도 국가적 재원이 좀 필요한지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추계는 안 됐습니다만 이 첫 번째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고 비정규직 총량제를 도입하는 거 이거는 그냥 규제로 하는 거고 이거는 국고 부담이라기보다 기업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저임금 3년 내 1만원 달성 이것도 뭐 최저임금은 국가가 직접 정한다기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정합니다만 이것도 정하고 나면 이거는 직접적인 부담은 채용하는 기업이고 여기에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영세업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하는 이 장치인데 이것도 이 추정을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 중에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건데 주로 이제 위험의 외주화하고 관련된 겁니다. 이거는 안전하고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저임금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을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이 부분은 임금 체불액이 1조 4천억 원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로 국가 예산의 규모를 가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 마지막에 이 고용보험료의 경우에 실제라고 되어 있는 고용보험료의 세금을 보태해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발표했던 육아휴직 3년 중에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데요. 그것도 고용보험 중에 실업급여에서 나가는 돈이고 또 여기에 있는 고용보험료의 세금을 보태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이것도 국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지금 당장 고용보험료는 흑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육아휴직을 많이 쓰는 경우에 이제 흑자가 줄어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오늘 말씀드린 고용보험의
세금을 국가 예산을 국제해서 충분한 기금을 조성하는 이 부분도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고용보험 관련된 셋째, 그 다음에 넷째,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구조와 특별구조조정 실업구조 여기에 예산이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별도로 추계를 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구조조정 실업구조라는 이거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그 제도에 조선이 부셔돼서 그 제도에 대규모 실업자가 생겼는데 그중에 고용보험 적용이 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아주 짧은 무슨 비정규직이나 그런 분들한테 지금 이게 해당되는 건데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지난번에 총복지하고 마찬가지로 재원을 산출해서 다 제 공약과 관련된 재원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그 상시 지속직에서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는 부분하고 그 비정규직 사용 총량제를 정하는 부분하고 어떤 관계로 좀 이루어지는지 궁금한 문제예요. 채용 제한이라는 것은 앞에 부분은 채용 제한이라는 건 지금부터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상시 그다음에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금지하겠다 이 말은 누가 봐도 이거는 상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인데 그래서 정규직을 채용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부터 금지해 나가겠다는 이야기고 총량이라는 것은 뭐 새로 들어오는 비정규직이나 기존에 있던 비정규직 다 합쳐서 그 비율이나 숫자를 가지고 업종별 기업별로 규제를 해나가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두 개가 그렇게 뭐 보수되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두 분 같이 해요. 공약 내용 중에 보면 그 시민단체들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뭐 알바노조 같은 거에서 요구했던 최저임금 1만 원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산업재해 같은 부분도 노동단체들이 많이 주장해왔던 건데 뭐 사전에 이런 공약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뭐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에 뭐 최근에 와서 아주 최근에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 그 구의역 사고 이후에 그 산업 현장에서의 재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계속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맞죠? 이름은 산업안전보건법 맞죠? 지금 서명을 다 받아놓고 제출을 하려는 법이 산업안전보건법인데 이게 위험의 외주화라고 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관들도 위험의 외주화라는 게 서울 메트로라는 원청업체가 있고 또 은성 PSG라는 하청업체가 있었는데 서울 메트로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고 은성 PSG에도 정규직 비정규직이 있는데 김모군 같은 경우에 이 노동구조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있는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이고 그 젊은 사람한테 모든 위험한 일이 다 몰려서 거기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여기 예시를 몇 개 해놨습니다만 다른 김천품위역 사고도 그렇고 다른 사고도 이런 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기본적으로 큰 기업 원청업체들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분들은 위험한 일을 거의 외주업체에 넘겨버립니다. 그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 그게 원청업체의 책임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산업안전보건법을 지금 개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주로 뭐 바른정당 의원님들 서명을 받아서 지금 제출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고 제출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최저임금이 지금도 되게 조금씩 오른다는 그런 불만이나 지적이 많은데 이게 사실 최저임금위원회나 이런 데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좀 재계에서 좀 압박이나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재계의 반발이 있어서 이제 그 논의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이거를 극복하실 만한 보관은 있으신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계의 압박을 받는다라는 그 지적에 그렇게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매년 6월입니까? 매년 6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두시는데요. 이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최저임금이 너무 빠르게 오른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 6,470원이라는 게 이게 초과 근로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근로자들. 이번에 거제 조선소의 사내 도급이나 이런 데 업체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이 6,470원 최저임금으로 초과 근로를 많이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1년에 뭐 거의 이 연봉이 한 3천 정도 된다고 업주들은 또 그런 걸 굉장히 부담으로 여기고요. 그래서 저는 최저임금을 최소한 앞으로 3년 정도는 2018, 19, 2020년 정도는 1만 원까지는 빨리 좀 올리고 그 다음부터는 증가율이 좀 더디 가도 늦게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좀 오늘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1만 원 최저임금에 대해서 만약 앞으로 이제 한 3년 후 1만 원 최저임금에 대해서 기업을 하시는, 특히 영세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부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거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영세 업체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 사회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해 드려서 이들의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영세 사업체한테는 큰 부담이 안 가도록 국가가 좀 부담을 덜어드리자 이런 거고 질문하신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 그에 대해서 혹시 뭐 이종원 전 의원 말씀 있나요?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국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은 또 다른 또 정치적 갈등을 야기하고 이게 또 최저임금 결정이 너무 정치적인 요소만 가지고 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 안 하는 측면이 있어서 아직 그것까지 검토는 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방식도 굉장히 갈등을 녹여내는 그런 협상 과정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인 검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사측 경영계 노동계 공익위원 경총 노총 공익 9명씩 27명 공익위원 예.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저 뒤에 먼저 하세요.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곳에 징벌적 배상을 적용하겠다고 대표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징벌적 배상이라면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의 제재를 말씀하시는 건지 만약에 뭐 안 지키는 업주들 감옥에 보낼 정도의 강력한 제재도 혹시 또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징벌적 배상이라는 것 자체가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고 아니, 돈으로 제재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재벌개혁 말씀드릴 때도 그 11개 법률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거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입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 징벌적 배상의 규모가 예컨대 뭐 3배냐 아니면 뭐 10배냐 거기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저는 지금 대충 한 3배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선진국에서도 이 트래블 데미지 이래가지고 보통 한 3배 정도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일부에서 뭐 10배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저는 그건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징벌적 배상은 이제 경제적 부담으로 규제하는 거고 뭐 감옥에 보내고 하는 건 전부 다 형사거래에 관한 거니까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뒤에도 네. 오늘 말씀하신 공약들이 다 어떻게 보면 기업 쪽에서는 노동 유연성을 제한한다고 반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97년도 이후에 항상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유연하게 가는 게 선진국형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큰 어떤 원칙과 그런 철학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저는 주로 이 비정규직 문제에 제일 초점을 많이 뒀고 또 비정규직들의 산업 현장에서의 생명 안전 문제에 강조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고요. 해고나 아니면 어떤 노동의 유연성이나 그런 것과 관련된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수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됐다가 그 이후 노동개혁 법안들이 지금 표류를 하고 있는데 이 노동시장의 어떤 유연성하고 관련된 부분은 저는 그 당시에 김재환 노사정위원장님 그분이 그 노사정위원장으로 계실 때 노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그게 나중에 법제화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합의 정도면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노동시장 유연성이나 뭐 특히 해고 문제나 정리해고 문제나 그런 데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오늘은 내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청년 실업 구조를 간단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실업을 한 청년들에게 별도로 수당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아닙니다. 미취업 전체가 아니고 이거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데 장기간 실업 상태, 말 그대로 불의정한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청년 실업 구조를 줄 수 있다는 거고 이거는 뭐 예컨대 청년 수당이라든지 청년 배당과 같이 일정 연령층의 모든 청년에게 다 돈을 주는 그거하고는 그건 명백히 다른 거라고 받아들입니다. 예. 그 오늘 바른정당 의총도 있는데 그 사실 뭐 최근에 남경필 지사가 좀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좀 심하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불쾌하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정당이 없어서 못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정식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남기사 말씀을 했을 때 특별히 뭐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말씀하셨던 거라고 했는데 일정 소득이야 저임금 근로자들 임금 체불을 설 연휴 전에 지불한다. 아마 그때도 말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만약 국가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이나 아니면 이게 임금 체불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기업의 이유나 배경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임금 체불하지 못하는 걸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 떠넘긴다 이런 도덕적 해이의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지적도 제가 한번 깊이 다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면 일부러 체불하고 국가에다가 임금 부담을 떠넘긴다 이런 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말씀이죠. 당연히 뭐 기업적 어떤 제도가 새로 생기면 그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기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무슨 뭐 파산 절차나 법정 관리 절차나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체불된 임금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업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체불 임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경우에는 뭔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영업 활동 계속 있는데 지금 체불을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는 고의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제일 악질적인 경우겠죠. 또 진짜 재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임금을 줄 수 없는 형편이고 기업이 완전히 망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가가 이 임금 체불과 1조 4천억 원 상당히 뭐 개별 근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국가가 먼저 해결해 드리고 이게 법정관리나 파산이나 이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의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그거는 상당히 저는 기업들한테 좀 압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그런 구상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싫으면 체불임금을 빨리 좀 정리하라 그런 압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비정규직 총량제 말씀하시면서 간접고용이나 이제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를 이제 그 특수원가 맡겠다고 하셨는데 특수고용직에 대한 어떤 노동권 보호라든가 좀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실 계획이라든가 그런 내용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수고용은 그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포함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특수고용에 대해서 제가 다음에 아까 질문 나온 그 고용의
유연성,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뭐 특수고용 이런 노동시장의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따로 또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이거 정책은 아닌데요. 일단 오늘 바른정당도 저녁에 요청을 하고 한국당도 본회의 끝나고 할 거고 아침에 민주당도 개헌 워크숍을 했는데 지금 그 개헌 대선 전 개헌과 그다음에 각 당의 여러 안들이 나왔는데요. 그에 대한 좀 전체적인 기본 입장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세요.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헌에 대해서는 제 생각은 뭐 아주 여러 번 분명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요. 각 당의 이제 질문에 각 당의 개헌 입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당의 개헌 입장은 아직 아무 당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어떤 정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그 개헌에 대해서 어떤 안을 만든 건 있고 또 국회에서 뭐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무슨 개헌과 관련된 연구 모임, 연구회 이런 데에서 개헌안을 만든 건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제까지 20대 국회 이전에도 어느 정당이 우리는 이거는 우리 개헌이 이게 우리 당의 당론이고 이게 우리 입장이다라고 구체적인 개헌안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마 어느 정당에서 그런 걸 나온 걸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것 같은데 그 당 역시 그 당 전체의 개헌에 관한 아주 뭐 이렇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던 걸로 저는 압니다. 그래서 뭐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입장은 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입장이 변화가 없고 아마 어느 당이든 개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개헌 어떤 개헌이냐에 대한 안을 우리 당은 전부 다 이겁니다 라고 정한 적이 없고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사실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미리 보내주신 자료 보고 진보정당에서 나올 만한 노동 공약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부담 같은 건 느끼지 않으신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이런 분야는 저는 보수 진보를 저는 정말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현장에서 매일매일 다수 국민들께서 이렇게 겪고 있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이거를 해결하는 게 가장 옳겠느냐. 국가가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예산으로 도와드리는 게 그게 그렇게 국민 세금을 쓰는 게 이 명분이 있겠느냐, 타당성이 있겠느냐, 저는 그것만 생각하지, 그게 무슨 진보 정책이고, 보수 정책이고, 그런 부분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노동에 대해서도 2호 공약을 발표할 때는, 지난번에 노사정위원회 합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 포함해서 노동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제가 오늘 강조한 거는 주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안전도 결국은 대부분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 5년 동안 이 노동 이슈에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굉장히 제가 집중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